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희수 작가의 작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이별의 정희수.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것 같다. 한 줌의 죄로 남는 것. 그것으로 이승과의 모든 인연은 끝이겠지. 선물을 포장하듯 겹겹이 삼배를 두르고 오동나무 상자 안에 누워 서서히 화장장을 향해 이동하는 중이다. 살려달라는 애원이 목에 걸린다. 잠시 후면 나는 600도가 넘는 불길 속에 던져질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다.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지통을 앓는 사람처럼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떨린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관뚜껑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다. 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지가 묶인 채 나무 도막처럼 누워있는 것밖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 화장은 절대 반대라던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다. 유족 대기실 유리문 너머로 딸들의 모습이 보인다. 막내 시누이와 둘째 사위, 그리고 손녀 유정이도 그 틈에 끼어 있다. 모두 화장장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다. 표정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막내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천수를 단 어미의 죽음, 준비된 이별이었지만 누구보다 충격이 컸을 텐데.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 유난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막내딸이 그랬다. 아이고, 불쌍한 것. 6남매 중 누구보다 더 부모 영재를 챙기던 아이였다. 치미로 제 자식도 못 알아보는 어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어미 잃은 송아지처럼 한동안 커다란 눈에 눈물을 달고 살 것을 생각하니 가엾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 이틀 전 늙어 진이 빠지고 뼈와 가죽만 남은 육체로부터 해방이 됐다. 99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서였다. 시쳇말로 인생 마감이다. 형편없이 망가진 영유. 무엇보다 치매라는 몹쓸 병이 붙들린 내게 생명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었다. 딸 5에 아들 하나. 6남매 낳아 기르면서 제때 못한 산후조리 휴유증 때문에 젊어서부터 병치레가 심했다. 골골 80이라더니 반백년 살면 제 명치레는 했지 싶던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누가 알았을까. 그래서인지 어려서 사고로 죽은 쌍둥이 영재 언니 명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말대로라면 난 영재 언니 목까지 살고 가는 셈이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되돌아보니 정말 징그럽게도 오래 살았다. 99회를 살았으니, 아니 살아냈으니 원도 한도 없다. 그런데 장례식장을 찾은 이장 평수놈 얘기가 영 거슬린다. 상주인 아들 성주를 위로한답시고 내뱉은 말이겠지만 망자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았다. 아무리 제명을 다 살다가도 호상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내겐 나이 많은 늙은이 살 만큼 살다 간다는 말로 들렸다. 에이, 아무리 쓰고 버릴 말이라도 때와 장수가 있는 법이지. 거동이 불편한 80 넘은 노인네가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서도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키는 걸 봤다. 나 역시 막상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겁이 난 게 사실이다. 장수하신 김에 한 해 더 사셨으면 좋았을걸. 정견에서 100세 노인에게 드리는 선돌 효도상을 만들었는데 후원금이 몇 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거든. 5개면 통틀어 100세 기념 잔치상을 받으신 어르신이 아직 없어. 내가 이장일 맡으면서 군내 유지들을 설득해 추진한 첫 사업이었거든. 아이고, 아쉽네. 첫 수혜자가 되실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그 호랭이가 물어갈 놈. 빨본쎄하군.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진다. 제놈 주머니 털어줄 것도 아니면서 있는 대로 생색을 내고 있다. 치, 효도상은 무슨 얼어 죽을. 하마터면 천지사방에 얼굴이 팔릴 뻔했다. 오래 사는 게 자랑도 아니고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상늙은이에게 효도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용되겠는가. 요양원에서 보낸 지난 몇 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먹고 배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요양보호사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상황에 놓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어제 생각하면 요양원에서 보낸 10여 년 동안 정신줄 놓고 치매 늙은이로 살아온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곳이 어디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던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부터 자존심을 일찌감치 내려놓아야만 했다. 하늘 소풍길 떠나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살이는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아침 상식을 올리던 큰딸이 영결식 재단에 올라온 채수를 둘러보며 한마디 한다. 좋은 날 좋은 시골 나서 가시라고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생신날이랑 발인날이 겹칠 게 뭐라. 조금만 더 참았다가 엄마 좋아하는 미역국도 드시고 벚꽃 구경도 하고 따뜻한 봄날 가시면 좋았을 텐데. 재단의 미역국과 탕국이 나란히 놓여 있다. 큰딸이 특별히 부탁해서 올린 것일 게다. 제사상에 피자나 치킨,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먹거리가 올라오는 시대이고 보니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었다. 신용만 했지만 그래도 미역국에 먼저 눈이 간다. 그러게요. 생신 때 드리려고 난 벌써 선물도 준비해놨는데. 말 나온 김에 엄마 좋아하시는 생크림 케이크 하나 준비할까요? 발인 끝나고 장지에서 99개 촛불 켜놓고 생신 축하 노래도 부르고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곁에 있던 막내딸이 거둔다. 얼마나 울었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었다. 백수기념. 피부치들과 함께 99살의 나를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일잔치를 겸한 장례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나 이영분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잔치가 되겠지. 화구에 들어간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다. 타고 남은 뼈조각들. 그것이 내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영육이 분리된 나.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쓴 수골실 화장관리인이 빗자루로 흩어진 뼈조각들을 쓰레받기에 쓸어 담는다. 가슴 한구석이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빳빳해진다. 팔다리가 꺾인 것도 같고 혀가 오그라드는 것도 같다.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것도 같고 발바닥이 볼이 된 듯 뜨거운 것도 같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두려움은 600도를 넘는데 통증은 느낄 수가 없다.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다. 화장관리원이 그러모은 뼈조각을 분쇄기에 놓고 전원 스위치를 누른다.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외마디 비명에 목구멍이 걸린다.
머리카락이 천장을 향해 오로리 곤두서는 것도 같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것 가지고 꼭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너무 잔인하잖아. 유족 대기실 쪽에서 아들 성준의 목소리가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둘째 딸이 뒤돌아서며 눈물을 훔친다. 둘째 딸을 시작으로 모두 눈물바람이다. 한줌 뼈가루가 되어 화장장을 빠져나왔다. 장지로 향하는 길. 거짓말처럼 눈이 내린다. 세상이 온통 하양이다. 눈발이 차창에 떨어졌다가 녹으며 이내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다는 것. 이제 어디에서도 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겠지. 모든 게 끝이다. 눈 내리는 창밖에 눈을 둔 채 모두 말이 없다. 장모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한방눈이 내리네. 사이 무릎 위에 놓인 영정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내가 들어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해보니 한동안 웃음을 잊고 살았다. 요양원에 입수하면서부터 점점 웃을 일이 줄어들었다. 그곳에서 다행히도 난 이쁜 치매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림자처럼 말없이 잘 따라준다던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어준 별명이다.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아들 집에 간다며 보따리를 쌌다 불렀다를 반복하는 사람. 치매 증세도 여러 유형이 있었다. 리무진으로 모시기 잘했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막내 사위의 허세가 오늘만큼은 밉지 않다. 정간의 막내 사이로 제일 늦게 일가를 이루었는데 누구보다 처가 일이 열심이다. 유골함도 금방을 입힌 최고급 도자기로 맞췄다고 한다. 살아생전이라면 어림없는 일이었겠지만 사위 말대로 마지막 고사 아닌가. 장례식장에 머문 며칠 동안 평생 받은 절의 몇 배를 받았다. 나란히 라는 사람, 기업체 사장, 인기 연예인에게 절받을 일이 언제 또 있을까?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을 망자가 되어 경험했다. 5일장을 고집한 것도 막내 사위였다. 결혼하면서 스위스에 둥지를 튼 셋째 딸 입국 날짜 때문이기도 했지만 밀려드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발인 날짜를 이틀 늘려잡았다고 한다. 죽고 난 뒤의 일. 겉절에 둘러싸인 오사가 모두 소용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문상객들의 면면을 보니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갔다. 2~3살 터울로 9을 낳아 그중 3을 잃고 6남매를 건졌다. 애들 키우는 재미에 고추보다 맵다는 시집살이도 힘든 줄 몰랐다. 반듯하게 키워 하나하나 세상에 내놓을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그야말로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젊은 나이에 세상 버린 남편도 자식 농사만큼은 인정해주고 떠났다. 이제 곧 남편을 만나겠지. 늙고 병들어 쭈그러든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남편 없이 살면서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니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친다. 다 떨쳐버리고 가야 하는데 막상 떠나려니 눈에 밟히는 것 투성이고 해결할 일도 많은 것 같다. 뒷마당 장독대 밑에 구덩이를 파고 작은 항아리에 갈무리한 금붙이랑 비닐봉지에 넣어 장판 밑에 깔아둔 지폐뭉치 안부가 궁금하다. 길수 엄마한테 빌려준 300만 원도 5년 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한 번 못 받았는데 에이구 정신 맑았을 때 진즉 정리할 걸 후회가 앞선다. 나이 들수록 소리진 게 있어야 힘이 나고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까지 비밀에 붙였는데 이거 원 엉뚱한 놈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지. 자식들이 먼저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이련만.
집을 비운 지 오래되다 보니 어쩌면 벌써 어느 놈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농사철이면 구분어리 펼 틈도 없이 품팔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 아껴 모은 재물인데 원 없이 여행도 다니고 맛난 것도 사 먹고 손자 손녀 용돈도 주면서 아끼지 말고 쓸걸. 미련이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고. 이미 때는 늦었다. 왜 하필이면 치매일까? 암도 아니고 개도 안 물어갈 불치병 치매로 정신줄을 놓을 줄 꿈인들 알았을까?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죽어보니 알겠다. 육신의 자유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숨을 놓으면서 10여 년 휠체어 생활에서도 해방이 됐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다.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다. 믿지 않겠지만 순간이동도 가능하다. 깜빡깜빡하던 기억력도 회복됐다. 내게 주어진 자유시간. 사고제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1회마다 7번에 걸쳐서 하는 칠칠제를 일러 사고제라 한다. 이승에도 저승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음신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데 난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세를 믿지 않으니 별 의미가 없다. 젊어서 한때 초하루 보름이면 절에 찾아가 불공을 드리곤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생과사 기륭화복을 어째 손바닥 비비는 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희망을 걸겠는가. 사고제의식을 치르는 것도 너 구슬하는 것도 이젠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유령이 되어 사고제까지 남은 시간을 쓰고 가면 그만이다. 아, 생각난 김에 10년 넘게 머물렀던 요양원이나 다녀와야겠다.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나를 보살피던 요양보호사 영애 씨랑 고사슴방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다. 한번 들어오면 죽어서나 나갈 수 있는 요양원이다. 그곳에 머무는 환우들도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그렇게 이승에서 머물던 곳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났다. 내가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입수하던 날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숨이 멎은 상태로 요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각기 크기는 다르지만 영육이 고장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80여 명이 넘는 환우들의 모습이 시시각각 다가온다. 아프고 지친 모습으로. 꽃사슴빵 점순할배는 나의 죽음을 알고 있을까? 나처럼 치매에 붙들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7살 아래 친구였다. 드물게 두 사람 모두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면 동문서답이긴 했지만 서로 말동무가 돼주곤 했다. 기억에 남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피차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눈 것 같다. 2차선 도로 끝 배밭에 둘러싸인 언덕배기에 하얀색 4층 건물이 보인다. 하하,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댄다. 쉽게 발걸음이 놓이질 않는다. 처음 요양원에 오던 날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딸 5이 요양원까지 따라왔다. 간단한 입수 절차가 끝나고 담당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만 해도 내 발로 걸을 수가 있었다. 치매 증세가 있긴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머물 곳은 2층에 있는 4인실 수선화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환우들 모두 표정이 없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처럼 치매로 영혼이 망가졌거나 육신이 고장난 사람들로 보였다. 할머니, 수지 부모 모두 여기에 넣으세요. 담당 요양보호사가 내가 사용할 사물함에 이름표를 붙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영분. 사물함 앞에 붙어있는 내 이름이 낯설기만 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잊고 산 지 오래다. 하긴 자식들 이름도 가물가물했다. 큰딸이 속옷, 슬리퍼, 컵, 몰유지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정리하다 말고 연신 눈가를 훔쳤다.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딸들이 돌아가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딸을 떼어놓고 돌아서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딸하고 마음이 변했을까? 낯선 공간에 놓인다는 게 두려운 한편 서럽기도 했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 그날부터 난 철부지아이처럼 요양보사에게 매달렸다. 처음 치매 증세가 있다는 걸 안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암보다 더한 몹쓸 병이 치매란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랬다. 치매가 더 진행돼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죽고 싶다는 것 생각뿐. 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 때문인지 전에 없이 먹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밥대를 무시하고 먹어댔다. 먹을 게 없으면 물이라도 들이켰다. 먹거리 앞에서 유난을 떨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죽기가 두려워 먹었다. 안 뺏어 먹을 테니 천천히 먹어요. 노인네가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선택한 건 술이었다. 소주를 박스로 사놓고 마셨다. 무모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나의 치부를 가리고 싶었다.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술 핑계를 대면 그만이었다. 치매 환자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치매아리가 집안 내력이라는 소리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다. 치매도 단계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다. 3년 넘게 치매 증세로 영혼이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툭하면 도둑년으로 몰리기도 하고 속수무책 주먹질을 당하기도 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얌전하던 시어머니는 사나운 욕쟁이 할머니로 변했다.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댔다. 특히 며느리인 내게 더 심했다. 3년 동안 뒷수발을 들면서 평생 듣고도 남을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 동네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불치병 치매. 그런데 그 절차를 내가 밟고 있다니 겁나고 무서웠다. 아무도 모르게 읍내병원을 찾아갔다. 30가지가 넘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뇌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할머니는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약을 써서라도 좀 늦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망이 없다는 얘기요? 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나이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팔다리에 관절염도 생기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잖아요. 더 정확한 걸 알아보고 싶으면 소개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에 가보세요. 80 넘은 늙은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돈 쳐들여가며 큰 병원에 찾아가겠소.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 그럭저럭 버티다 때 되면 죽을 자리 찾아가면 되지.
의사가 치매 진행 과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대체 사고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한다는 전조업이 뭔지 하나도 알아둘 수가 없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더 큰 근심거리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다. 치매 자가진단법을 보니 모두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았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다. 약속 장소나 약속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대화 도중 적절한 단어를 기억하는데 오래 걸린다. 가스불을 끄지 않아 음식을 태워본 적이 있다. 늘 해왔던 일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거나 순서가 헷갈린 적이 있다. 이야기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물건을 챙길 때 꼭 한 가지씩 빼먹는다. 기억을 잘 못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중심적이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반복 질문을 하거나 헛것이 보이는 것도 모두 치매 증상과 연관이 있다니. 불치병 치매에 붙들리면 본인의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 가족들의 생활도 엉망이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송인 아버지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그랬다는데 오죽하면 동반자살을 택했을까.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게 병이라고 막상 의사로부터 치매 증증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걸 모르겠고 하는 일 없이 피곤했다. 잡생각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부담시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그야말로 마음의 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전의 일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게 어디 기억력뿐이겠는가. 체력도 살고 싶은 의욕도 떨어졌다. 그나마 즐겨 찾는 건 술이었다. 술을 마시면 잠도 잘 오고 세상만사 근심도 사라졌다. 술을 마시는 양과 횟수가 점점 늘어갔다. 술에 취하면 아무 곳에서나 쓰러져 잤다. 밭고랑에서 정자나무 밑에서 개울가에서 동네 사람 등에 업혀오길 여러 번. 그때마다 노망난 거 아니냐며 수군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노인네가 무슨 술을 그렇게 드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그 어떤 위로나 충고의 말도 노였기만 했다. 별일 아닌 일에 이유불문 욕이 먼저 튀어나왔다. 호랭이가 물어갈 놈. 내가 내 술 마시는데 보태준 거 있어? 혼자 산다고 업신여기는 년놈들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누가 연락했는지 딸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어요. 자식이 6인데 이렇게 되도록 몰랐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이건 자식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걱정 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안 하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비밀에 붙이려고 했어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전화 한 통이면 될걸. 자식은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아껴요. 딸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못난 어미의 모습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 대문에 커다란 자물통이 채워졌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여행을 떠나듯 그렇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큰딸을 따라 나섰다. 아무리 딸네 집이라 해도 남의 집은 남의 집이었다. 환경이 바뀌자 치매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다. 이성은 마비되고 뇌세포가 줄어드는지
생각도 짧아지고 행동도 금떴다. 그야말로 단계별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밥주걱만 빨아도 하루를 살 수 있다던 부잣집 맏며느리의 위엄과 자존심은 간데 없고 조점 잃은 눈으로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는 식충으로 변해갔다. 소식하던 내가 식탐 대왕으로 변하다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상 증세를 보일 때마다 외손녀가 동영상을 찍어 보여주었다. 한밤중 자다 말고 일어나 화장실 변기통을 휘젓다가 그물을 두 손으로 떠서 마셨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화장실 거울에 바르고 그 위에 외손녀 이름을 써놓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귤을 까서 신발을 정리하듯 신발장 위에 나란히 늘어놓기도 하고 먹다 남은 빵과 요구르트를 비닐봉지에 담아 서랍장에 숨겨놓기도 했다. 내가 저지른 장면이 고스란히 동영상 속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쥐어짜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신줄을 놓은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동영상 속의 늙은이가 낯설기만 했다.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외손녀가 동영상을 들이댈 때마다 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끝까지 우겼다.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이 증거라며 손녀딸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졌다. 결과는 뻔했다. 나는 늘 패자였다. 큰딸을 붙잡고 3살 배기 아이처럼 떼를 썼다. 나를 제발 시골집에 보내달라고. 딸은 그때마다 나를 어린아이 달래듯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철만도 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답이 없었다. 한바탕 소동이 있던 날, 나는 외손녀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손에 넣었다.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괴롭히던 휴대폰이었다.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통에 버렸다. 휴대폰을 없애면 그 속에 저장된 동영상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2번, 3번 물을 내리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다. 막혔던 속이 멍 뚫리는 것만 같았다. 겁대가리 없이 이 알미를 놀리다니.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괘씸한 년 같으니라고. 방에 들어와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불깃을 물고 미친년처럼 웃어댔다. 그래, 난 미쳤어. 미쳤다고. 미치지 않고서 어찌 살아낼 수 있겠어. 지금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러니까 시골집 뒷마당에 소주병이 쌓일 때부터. 아, 난 몰라. 정말 돌아버리겠어. 외마디 소리에 잠이 깼다. 방방 뛰는 외손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자는 척 눈을 감고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녘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변기통에 빠져있는 휴대폰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고불고 하던 외손녀는 아침밥도 거른 채 여느 때보다 일찍 현관문을 나섰다. 아이고, 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질 줄 몰랐네. 내가 잠을 걸 그랬나? 후회가 앞섰다. 집안 분위기는 마치 조상집 같았다. 숨도 크게 쉴 수가 없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큰딸이 우유와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들어와 내 앞에 내밀며 말했다. 왜 그랬어요? 나 좀 도와줘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같이 못 살아. 날 봐서라도 제발. 나 집에 보내줘. 갈래.
이젠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어딜 간다고 그래.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네. 엄마, 우리 같이 죽을까? 그게 낫겠죠. 이꼴 저꼴 안 보고. 큰딸이 말을 하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했던 노예의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모았다. 가끔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한 내가 되었다. 깔끔하고 인정 많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후 6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다. 내 문제를 이론하기 위한 가족회의였다. 요양원으로 모시자. 치매 그거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 불치병이라잖아. 앞으로 더 심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하지만 자식이 6이나 되는데 어떻게 요양원에 모시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걱정 마. 모를 사람 없으니. 요양원은 내가 알아볼게. 그러지 말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면 어떨까? 그게 번거로우면 2-3달도 좋고. 좋은 의견이긴 한데 노인들은 잠자리 자주 봐 그런 거 안 좋대. 답은 나왔네. 그러니도 이제 자식들 보호받을 나이야. 70이 넘었다고. 더구나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겁이 덜컥 났다. 미안할 때마다 일부러 엉뚱한 짓을 해서 딸이 속을 있는 대로 긁어놓곤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아니었다. 일부러라도 저지레를 내서 문제를 일으키면 2손 들고 시골집으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요양원 얘기가 먼저 나왔다. 사실 핸드폰 사건은 외손녀를 골탕 먹이려고 저지른 계획된 일이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땡땡 노인 요양병원. 1층 휴게실을 지나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다. 1층 로비 접수대에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런 재지가 없다. 인사는 생략이다. 그들 눈엔 내가 보이지 않을 테니 다행이다. 꽃사슴 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릿한 냄새가 먼저 달려든다. 요양보호사 영희 씨가 환자용 기저귀를 들고 4번 침대 앞에 서 있다. 2년 넘게 나를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떠나던 날 휴무라서 인사도 못했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걸린다. 반가운 마음에 덥석 손을 잡았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가만 보니 그새 꽃사슴방 식구가 바뀌었다. 내가 누웠던 창가 침대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환우가 누워있다.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는 막내 진옥 씨는 오늘도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다. 웃는 모습이 예뻐 미소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언제 봐도 예쁘다. 이곳 요양원에 입소하면 등급에 따라 방이 정해진다. 10년 동안 나는 3번에 걸쳐 방을 옮겨 다녔다. 저 세상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간이역 같은 곳. 안타깝게도 완치돼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설을 옮기거나 나처럼 죽어나가거나 둘 중 하나인 곳. 노래소리를 따라 2층 음악치료실로 내려갔다. 20여 명이 넘는 환우들이 휠체어에 앉아 강사가 하는 대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음정 박자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열심이다. 멋쟁이 이영복 할아버지도 보인다. 오늘도 여전히 등판에 멋쟁이란 글자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다. 무슨 사연인가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사시사철 트레이드마크 멋쟁이가 새겨진 조끼만 입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부를 때 어르신이나 이영복 할아버지 대신 멋쟁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요양원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 종이 접기 등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난 그중 노래교실을 첫 번째로 꼽았다. 명절 때 동네 콩쿠르에 나가 입상했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노래교실 선생님의 칭찬도 빼놓을 수 없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세상을 향한 원망도 서러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했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가사가 꼭 내 얘기 같아 자연스레 감정이 실렸다. 노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이연숙 환우다. 요양원에서 언어 행동이 거칠기로 소문났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요양원 직원들은 그를 김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김할아버지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매일 아침이면 출근했다가 면회 시간이 끝나는 5시에 퇴근했다. 항상 정장 차림에 중절모나 캡을 쓰고 있었는데 내 눈엔 그 모습이 무척이나 멋져 보였다. 면회 시간만큼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어찌나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지. 요양원 내에서는 김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가족 면회 시간에 휴게실에서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 두 내가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요양원 휴게실만 아니라면 그림처럼 완벽했다. 내심 부럽기까지 했다. 내겐 꿈속에서나 그려볼 아득히 멀기만 한 풍경이었다. 요양원을 시작으로 6남매의 집을 차례차례 둘러볼 생각이다. 집 떠나온 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골 이웃들도 찾아보고 딸 같은 막내 시누이 집에도 다녀와야겠다. 내 죽음에 내가 놀라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간이 많이 가버렸다. 사구제까지 사용할 이승의 졸업여행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어디부터 들여다봐야 하나. 짐에 걸린 어미를 군말 없이 껴안고 가던 큰딸네부터 가야 하나. 장례식에서 죽은 어미 99세 생일잔치를 생각해낸 막내딸네를 먼저 가야 하나.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다. 바람이 차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희수 작가는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2002년 숲별 월요일 풍경으로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단편소설 타임아웃으로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숲별집으로 문자메시지 길을 잃다, 소설집으로 인천 소설을 낳다, 2번 종점, 개쩔수가 죽었다 등이 있으며 2016년 세계책의 수도회의 인천시장 표창, 2017년 인천예술인협회 예술공로상을, 2023년 개쩔수가 죽었다로 한국소설 작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